팔라초 루체르니. 이탈리아 토스카나 한가운데 포도밭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래된 저택. 내가 태어난 집.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집을 와인 농장을 가진 귀족 가문 정도로 알고 있겠지.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내 아버지도, 우아한 제스처의 어머니도, 언제나 차분한 집안 사람들도. 하지만 그 집엔 절대로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전통이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보고 자랐어. 그냥 허브 농사라고 말하면 웃기게 들리겠지. 하지만 이건 마트에서 파는 허브 종류가 아니야. 만드라고라. 중세시대 마녀들이 썼다고 전해지는 식물. 뿌리를 뽑을 때 사람처럼 비명을 지른다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거. 실제로는 그냥 독성이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안고 있는 식물. 우리 집안은 그런 식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있어. 밀폐된 온실, 온도, 습도, 토양까지 기록되는 관리표, 그리고 가문 구성원 중 극소수만 출입 가능한 지하 채집실. 어렸을 때 나는 그저 아버지가 약초를 연구하는 학자 정도라고 생각했어. 물론 그런 게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는 가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 다른 집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하면 이 미사만 봐도 우리 집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 유럽에서 가정미사를 드리는 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지만 이건 상식 밖이었으니까. 매달 첫째 날 저녁 집안 식구들은 지하 예배실로 내려가.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장손.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일식은 기도라기보다 식물을 위한 의례 같았어. 예배실 중앙에 놓인 건 십자가가 아니라 뿌리 모양의 석상이었고, 가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상한 라틴어 같은 문장을 읊었지.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몰랐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늘 오래된 가족 기도문이라고만 했어. 가문은 그걸 기도라고 불러. 하지만 실제로는 식물을 제어하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었어. 그 기도문에 특정 식물의 발화, 성장, 채집을 위한 고대 텍스트가 들어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 난 그게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며 넘기려고 했어. 하지만 15, 16,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팔라초 루체르니의 지하실에는 온실보다 더 깊은 층이 있어. 외삼촌과 아버지는 내게 어린 시절부터 늘 말했지. 지하 두 번째 문은 열어선 안 된다. 최대한 멀리 돌아서 다녀라. 그 말투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어. 그리고 집안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날 때 항상 발걸음을 늦췄지. 어떤 이유에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방을 채집실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내 17 생일 밤, 아버지가 채집실에 나오며 양손에 천이 덮여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걸 봤어. 그제서야 나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것 같아. 도망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그날 밤 본 광경이 시작점이었지. 내가 이 집을 떠난 이유는 그 오래된 저택의 귀신도, 저주도, 초자연 때문도, 혹은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는 저택의 고리타분함이나 가까운 곳에 이웃도 없는 고립감 때문이 아니었어. 단지 그들이 만드라고라를 채집하는 방식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그 방식은 전설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섬뜩하며 훨씬 인간적이야. 앞으로 서술할 것들은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보다 훨씬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본 것과 그 방에서 일어난 일, 이 집안이 왜 그 식물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아직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지 전부 이야기할게. 우리 집안에서는 장남이 일정 나이가 되면 채집을 처음 맞는다. 보통 18. 나는 예외 없이 그 나이에. 외삼촌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었고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은 여동생, 즉 우리 엄마가 대릴사위를 맡게 했지. 아버지는 루체르니로서 노쇠한 외삼촌을 보좌했고 그렇게 장손이 되었던 나도 원래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운명이었어. 채집을 처음 맞는 날, 아버지는 그날을 가문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했지. 난 그게 의식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저 전통을 인정받는 정도라고. 그리고 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될 뻔했지. 채집실은 지하 온실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이었어. 습기, 묵은 땅 냄새, 금속과 흙이 뒤섞여 적막하게 익어가는 냄새. 문을 열자 아버지가 말했어. 오늘부터 넌 땅 아래에서 자라는 것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말에 왠지 거부감이 들었어. 얼굴이라니. 나는 평생 만드라고라를 그저 뿌리라고 생각해왔단 말이야. 사람처럼 생겼다는 전설은 그저 문학적 과장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무너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 채집실 바닥엔 일렬로 놓인 화분들이 있어. 보통 식물 화분처럼 흙 위에 줄기나 잎이 보이는 게 아니고 흙이 평평했지.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 아버지는 금속 바늘 같은 도구를 흙에 아주 살짝 꽂았어. 그러자 흙이 숨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지. 나는 그 순간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 흙 아래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아버지는 내 표정을 보고 말했어. 이건 아직 어린 것들이다. 소리를 낼 힘도 약하고 몸도 여리다. 어린 것들. 그 표현이 머리에 걸렸어. 아버지가 장치를 내게 건넸어. 쇠사슬이 달린 이상하게 둔탁한 구조. 그건 금속 고리를 흙에 걸고 미세하게 흔들어 뿌리가 스스로 흙 밖으로 몸을 밀어내게 유도하는 장치였어. 손으로 뽑아내면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장치를 올바르게 세팅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이제 기다려. 그리고 흙이 떨리기 시작했어. 긴장한 동물처럼. 그리고 땅이 벌어졌지. 마치 무언가의 손처럼 생긴 뿌리가 아주 천천히 흙 밖으로 나왔어. 그 손은 아기 손처럼 작았지. 흙이 갈라지고 뿌리 형태가 위로 올라왔을 때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그건 전설에 나오는 기괴한 악마 뿌리가 아니라 너무 사람 같았어. 바로 직전에 태어날 뻔한 무언가 같았지. 나는 뒤로 물러났어. 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손 안에 집어들었어.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그것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스스로 몸을 뒤집는 그 뿌리에는 우는 아이의 얼굴처럼 불쾌감이 어려 있었지. 그리고 나는 떠올렸어. 외삼촌과 아버지가 종종 내게 하곤 했던 말. 만드라고라는 죽은 자의 감정이 뿌리 형태로 남는 식물이다. 그 순간 나는 토할 뻔했어. 전설과 민담을 아는 사람들은 이쯤에서 묻겠지. 어떻게 기절하지 않고 만드라고라를 뽑아낸 거냐고. 민담에는 만드라고라는 뽑히는 순간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하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강아지가 그것을 대신 뽑게 한다는 미친 발상을 했었지. 귀마개를 쓴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
루체르니 가문은 대대로 농가거든. 아니, 유전적 농가가 아니라 만드라고라 소리에 계속 노출되며 생기는 가짜 농가. 나도 그중 하나였지. 집에서 도망치기 전까지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내 귀는 멀쩡해. 새소리도 들리고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정확히 들려.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처음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던 날 나는 깨달았어. 우린 청각을 잃은 게 아니라 만드라고라의 진동에 귀가 익숙해진 것뿐이었구나. 가문 전체가. 그중 몇몇은 진짜 농아일 수도, 나처럼 그저 익숙해진 것일 뿐일 수도 있겠지. 외부인이었던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수화를 하는 어머니와 입모양을 읽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특정 단어들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가문 고유의 것이었지.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그래왔어. 그래, 우리 가문은 귀가 정상인 사람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왔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그 시작은 진짜 농아였던 한 남자에게서 비롯되었어. 초대 가주였던 로렌초 루체르니에게서부터. 14세기 후반 토스카나 깊은 골짜기엔 임피카토이오라 불리는 사람이 열리는 숲이 있었어. 이탈리아 중세 농촌에서는 공식적인 교수대가 아닌 마을에서 알아서 쓰는 나무가 존재했지. 질병, 굶주림, 지옥, 은폐, 처형.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무를 찾아갔어. 죽고 싶어 하는 이들, 죽게 만들고 싶은 이들. 그 나무 아래에는 늘 피가 스며들어 있었고, 폭우가 오는 날이면 흙에서 금속 같은 냄새가 났지. 로렌츠 루체르니의 저택은 딱 그 임피카토이오 바로 옆이었고, 그는 일생 동안 내내 그 나무 아래에서 뿌리 모양이 이상한 잡초가 우물거리며 자라는 걸 봤지. 전설은 이렇게 말해. 매달린 죄인의 피, 정액, 마지막 체액이 땅으로 떨어지면 악한 뿌리가 하나 생겨난다. 우리 가문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럴 필요도 없었지. 그 땅 자체가 이미 죽음의 퇴적으로 오염된 장소였기 때문에. 로렌초가 그 뿌리를 발견한 시기는 딱 20년 동안 전염병, 전쟁, 기근으로 임피카토이오가 가장 바빴던 시기였어. 그 땅 아래서 만드라고라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끔찍하게 많은 수로 자라났지. 로렌초는 그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기록엔 이런 문장이 남아있어. 나는 땅 속에서 죽은 이들의 마지막 울음을 계속 맞이한다. 로렌초가 죽고 가문은 계속 확장됐어. 그땐 이미 임피카토이오 숲 아래에는 수십 개의 만드라고라가 매년 자랐지, 자연적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 가문은 자연적인 자생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만들려고 하기 시작했어. 전설을 참고하면서. 사람의 체액이 스며든 흙, 목을 맨 자리를 그대로 옮겨온 나무줄기, 의식을 갖춘 토양 배합, 죽음이 발생한 흙을 일정량 섞는 방식. 그게 바로 가문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지. 후에 그 전설적 방식은 더욱 체계화되었어. 만드라고라의 울음 진동 측정, 채취 전후의 토양 변성 기록, 특정 시제에 체액을 섞은 흙의 비율, 목을 맨 장소의 흙을 채지본으로 보관. 그 모든 기록은 지하에 남았어. 가문 사람들은 이걸 농사라고 불렀지. 수백 년 동안 실험을 거듭해 최적화된 농법, 그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을 뿌리 형태로 키워내려는 잔혹한 기술. 대체 무엇을 위해? 처음엔 순수한 목적이었어. 로렌초는 이 뿌리가 고통을 완화하고 불면증을 진정시키며 환각을 유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걸 발견했지. 그땐 의학이 미개했으니까 이 뿌리는 귀한 약재였어. 하지만 그건 겉껍질에 불과해. 실제로 그 식물이 가진 효능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바로는 이래. 만드라고라는 정보를 보관한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가문이 그 식물을 죽음의 잔약이라고 부르는 데엔 이유가 있었지. 가문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어. 절망, 공포, 후회, 남기고 싶지 않던 것들이 뿌리에 스며들어 모양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드라고라의 형태와 질감, 울림은 그 사람의 마지막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죽임을 당한 사람 아래에서 자란 뿌리는 방어적으로 움츠린 형태를 띠고 진동이 불규칙하다거나, 스스로를 해한 이의 아래에서 자란 뿌리는 진동이 거의 자장가처럼 느껴질 정도. 겁에 질린 아이의 만드라고라는 어른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린다 같은 것. 가문은 이것을 감정의 저장 매체라고 봤어. 일종의 자연적 기록 장치. 그래서 그들은 이걸 약으로 쓴 게 아니라 정보로 썼지. 루체르니 가문은 뿌리의 떨림을 기록하고 해석했어. 이건 허황된 신비주의가 아니라 500년간 축적된 관찰 기록이었고, 외삼촌은 내게 말했지. 만드라고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기 전의 감정만큼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문은 이걸 3가지 용도로 썼어. 1.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는 용도. 2. 적대자, 경쟁자, 빚진 사람의 마지막 상태를 해석해 협상에 활용. 3. 가문 내에서 일어난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기록. 약초? 아니야. 정보, 증언, 심리 기록. 나는 이게 무서웠어.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었어. 만드라고라의 진동은 사람을 변하게 해. 이건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 현상에 가깝지. 19세기 말 가문 기록에서 발견한 문장. 뿌리가 만든 진동은 인간의 편도체를 직접 자극한다. 만드라고라 비율이 높은 흙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있어도 사람은 공포 반응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어떤 만드라고라는 죄책감을, 어떤 만드라고라는 후회를, 또 어떤 만드라고라는 순간적 공포를 유도한다. 이건 어머니가 알려준 거야. 우린 식물을 쓰는 게 아니라 식물이 남긴 마지막 감정을 이용하는 거다. 이걸 어디에 썼냐고? 신문, 협박, 상대의 심리를 꺾는 용도, 가문 구성원 테스트. 가문은 이걸 심리 교정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정신파괴 기술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가문이 가장 중요하게 쓴 용도. 집안의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치료제. 수백 년 동안 만드라고라 진동에 노출된 가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했지. 행복, 슬픔, 공포. 모든 감정이 어디서 끝나고 또 어디서 시작하는지 흐려져. 그래서 가문은 만드라고라를 통해 감정의 기준을 잡았지. 어떤 뿌리는 평온함을 주고 어떤 뿌리는 침착함을 주며 어떤 뿌리는 복종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사실 루체르니 가문은 만드라고라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 그들은 그걸 정신적 의무감과 가문 통제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했지. 아버지가 말한 적 있어. 우리는 만드라고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만드라고라가 우리를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이해되는 순간 나는 그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면 나는 그 인간 같은 것들을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처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난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어. 불쾌한 골짜기? 아마 그 표현이 맞을 거야. 이것은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특성을 불기 따라하려다 실패한 것 같은 기괴함. 손바닥 2개를 붙이면 딱 덮을 수 있을 정도. 6, 7개월 된 태아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 하지만 그 작은 형태에 너무 많은 인간적 힌트가 들어있었어.
전체적인 형태는 뿔이었어. 목질감도 있고 결도 있었지.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만드는 위치와 각도가 마치 팔과 다리라고 착각하게 했어. 뿌리 덩어리의 중심, 살짝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은 보자마자 생식기가 생각났지. 만드라고라는 얼굴이 없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얼굴이 있었는데 지워진 것 같은 형태였어. 누군가 얼굴을 지우고 식물로 바꾼 것 같은 느낌. 가장 끔찍했던 건 움직임이었어. 완전히 살아있는 동물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뿌리 전체가 위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을 가지고 있었지. 그 진동이 내 손바닥까지 전해졌을 때 나는 깨달았어. 이건 식물이 아니라 아기의 마지막 떨림을 식물이 모방한 것이다. 그 다음 기억은 희미해. 아마 채집실 문을 밀치고 뛰어올랐겠지.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억도 없어. 몇 년을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 아마 아버지를 도와 그것들을 채집하고 반쯤 미쳐 있었겠지. 나는 노쇠한 외삼촌의 눈을 속여 유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떠났어. 아버지가 도왔어. 그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아버지만이 나를 이해했지. 그렇게 아버지를 뒤로한 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도망친 지 이제 4년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이탈리아에 없어. 처음엔 프랑스 남부를 떠돌다가 지금은 북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 새벽마다 공기가 너무 맑아서 어쩔 수 없이 깨달아.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다. 땅도 건물도 흙도. 내 곁에 울리던 만드라고라의 잔향이 완전히 사라졌어. 아직도 낯설지만 그래도 적응했어. 회사도 구했고 친구도 생겼어. 다들 말하길 리카르도는 말수가 적지만 친절하다고 하지. 물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그냥 아직도 조용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익숙할 뿐이지.